오늘도 조선 왕조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느냐, 조선 왕조를 특징 지우고 있는 그 조선 왕조 시스템의 세 가지 특징을 오늘 가급적인 한 요약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학영 선생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그 위험한 거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최근에 나온 거니까 지금 서점에서 사실 수 있거든요. 광해군. 오늘 되신 대로 그 조선 왕조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오늘 하고, 그리고 조선 왕조는 우리가 보다 철저히 이해를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문제도 아울러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보름 3주 만에 만나니까 이제 가을이 돼서 다음 주가 이제 제가 마지막입니다. 네 번에 걸쳐서 조선 왕조를 다룬다는 건 사실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런 방법을 그랬었어요. 그래서 울리는 것 같다 지금도. 시대별로 이렇게 쭉 내려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별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해야 되고, 그럼 머리가 아파지고 이럴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람 몸뚱아리를 볼 때도 이 골격을 보면 되듯이 조선에도 그 골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대 역사학이 이뤄낸 성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느 삶을 양식이나 구조로 포착하는 그런 역사학의 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선시대를 이해할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보면은 이해가 쉽더라.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그냥 만든 건데요. 하도 답답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 책 독기학서를 제가 텍스트 삼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사회가 근대로 가기 위해서 있는 사회가 아니고 그 사회는 그 사회 자체로 자기 신들의 삶의 양식 속에서 움직여 나갔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 눈을 가지고 조선시대를 포맷하려고 하면 포맷이 되질 않습니다. 과거는 포맷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몰이에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그 사회가 실제로 어떠했는가,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단의 구조를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문제는 조선 전 초기부터 후기까지 일관되게 조선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틀을 이해하고 나면 조선 전체를 보는데 매우 편리한 수단이 됩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지는 일단 들어봐야 그게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의심하고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았는데 얘기하셨으면 제가 실망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마운 청중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정치 제도를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 제도를 말씀드리겠는데, 근대의 경우에도 정치 제도에서는 의회 정치입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계몽주의의 근대 사상입니다. 그러면은 조선시대에는 그 계몽주의에 대응하는 것이 조선 성리학이실 것이고, 그리고 의회주의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요 장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그럴 때 이제 정치 제도를 볼 때 제가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모든 정치 제도에 이건 제가 이름을 갖다 할 수 없이 붙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없어가지고
행정형 제도와 이념형 제도가 있다고 저는 구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관 이후로, 주례 이후로 사실은 그 텍스트는 한나라 때 성립됐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축적된 그 정부 조직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 보면은 왕과 그 총재와 그 다음에 육부 체제, 뭐 육반이죠. 체제가 우리가 저기 그 조선시대 보면 육조 체제 나오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 체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에서도 동일합니다.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와 지금은 뭐 그냥 제 멋대로 붙였다 저기 뗐다 해가지고서 15개인데 제가 예전에 그 관료로 있을 때는 20 몇 개였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조. 지금 예조에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15개로 나눠놨는데 뭐가 있죠? 문광부. 이게 참 이상한 거지만 광자는 참 이상한 거야. 그 다음에 외무부, 또 교육부.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다 예전에 예조에서 담당했던 일들입니다. 이것이 분화가 된 거죠, 지금. 그러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15부로 섞어놨는데 이것이 이 육부 체제를 제대로 반영해서 섞은 건지 아니면 마음대로 섞은 건지. 2000년의 경험이거든요. 육부로 나누는 것은. 이런 행정 조직이 있는 한편에 할 수 없이 이념형제도 쓰고 현대에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현대 정치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의회 정치가 있습니다. 의회 정치는 이건 매우 근대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저기 프랑스 혁명에서 3부회의 얘기하듯이 말 그대로 평민이었던 사람들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대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이 의회 정치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권 분립해가지고 행정부, 사법부, 의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사법부와 행정부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행정형 제도의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매우 다른 것은 의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의회에 해당하는 것, 조선시대 그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저는 3가지로 잡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연이 있고 사관이 있고 언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문치주의의 트로이카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 왕도 정치, 이제 그때 표현으로 하면, 를 이끌어 나갔던, 이걸 도표로 그려보면 재밌어요. 제가 잘 그리는 건데, 이건 시간의 흐름. 경연은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토론합니다. 세미나 해가지고 공부도 하고, 비전을 공유해 나갑니다. 그렇죠? 사전에. 이 언관은 일이 진행될 때 끊임없이 체크합니다. 관료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정책이 움직여 나갈 때, 이럴 때 끊임없이 체크를 해 나갑니다. 잔소리꾼들입니다. 여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언론, 감찰기관 이런 데가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관은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평가를 합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될 때는 조선이 건강하게 움직여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선은 다른 사회를 준비합니다. 망하에 나갈 때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징후가 너무나 재밌게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 징후들을 보면 조선시대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모든 기준점은 되지 않지만 재미있는 기준점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3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나가면서 오늘 이번 시간을 하고 그리고 다음번 4번째에 반정부터 시작을 해서 정조 때까지 아주 중요한 문제들만 몇 개를 뽑아서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그 조선시대에 관한 개관은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관과 지금 언관, 경연 뭐 이런 것들 신례를 그 실록에서 읽어가면서 그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했냐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지금 사관의 문제. 예. 그러면 그 첫 번째 사례 친호 공시 그 부분 보겠습니다. 그 태종실록에 실려 있고요. 그냥 저번처럼 그냥 번역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어는 생략되인 상태로 주상이 이제 친이 나갔다는 거죠. 그 주상이 친히 활과 화살을 들고 말을 달리며 노루 사냥을 하다가 말이 거꾸러지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졌으나 다치지는 않았다. 그래서 곧 좌우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그만큼 이제 두려워한 거죠.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걸 적어놨어요. 자기가 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좀 창피해서 그러나? 창피해서 이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사냥을 한다는 사실이 예, 그러니까 노는 거죠, 왕이.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의미로 강무가 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야말로 노루 사냥을 하다가 다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사냥은 뭐 왕의 그 하는 일 중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무. 근데 초반에는 이 사냥을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나중에는 강무할 때를 빼놓고는 이렇게 사냥 다니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 때 하던 방식이 태종은 몸에 익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놀러 간 거, 떨어진 거. 창피하잖아요. 말도 못해가지고 떨어진 거. 강무라는 게 뭐야, 강무? 강무는 말 그대로 무과를 말하자면 테스트하는, 말하자면 요즘은 열병,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무예를 익히는 자리이기도 자리. 하면서요. 예, 또 군용을 좀 자랑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강무도 여러 가지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알다시피 지난번 언제도 한번 얘기했지만 태종은 만만한 임금이 아닙니다. 태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문무를 겸전해야 되고 매우 깊은 그 식견과 함께 우리가 볼 때는 피눈물도 없는 사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종조차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던 태도가 태종조차도 제일 먼저 말에서 떨어지자마자 아이쿠 소리 이전에 이 소리부터 했던. 두 번째 거는 세종 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병조판서 조말생이 춘추관에 나아가 그 대제학은 여기는 이제 예문관 대제학입니다. 예문관 대제학 변계량에게 사적으로 청하여 일찍이 자신이 써냈던 사초를 내주어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변계량이 사관들을 경계하여 바깥 사람들이 알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료는, 그러니까 요 일은, 그러니까 세종 6년쯤에 태종실록을 편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말생이 태종 때 사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병조 판서까지 올랐는데 그 사관인 시절에 자기가 썼던 사초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마음대로 꺼내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문관 대제학이면 그 사초의 보관을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계량한테 사적으로 청한 건데 실제 들어주지는 않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 일이 실린 부분이 그 또 다른 그 김여지라는 사람이 상언을 해갖고 자기가 그 태종 때 썼던 사초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고쳐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왕한테 상언을 해요. 그래서 왕의 직접 허락을 얻어서 고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런 조말생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나온 기사입니다. 네. 그 좀 아까 그 조말생이라는 사람이 그 사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그 일만 하고 있는 7, 8, 9품 이따 잠깐 보겠지만 요 하급 전임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적는 거 보이세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7, 8, 9품. 그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썼나? 그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에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왜 썼나 그랬더니 이긍익이 그렇게 답변합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덜 얽혀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정하게 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는 이 겸임들이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아까 이 조말생이 사관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저 고려 때 관직으로 지신사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도승지 아시죠? 그 벼슬입니다. 승지 6명은 다 사관입니다. 제일 가까우니까 그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게 많죠. 그리고 아까 제가 문체주의고 셋 중에 경연관은 세종 때는 집현전이었다가 나중에 성종 때 홍문관 됐다고 그랬죠? 세조 때 없어졌다가 그 홍문관의 관원 전원도 겸임사관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각자 다 사관처럼 적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언관 얘기 드렸죠? 언관들도 다 사관을 겸직시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게 다른 관직에 있으면서도 요 사람들 갖고는 안 되니까, 이게 8명이거든요? 정원이? 안 되니까 주요한 부서의 관원들을 겸직시켜서 빠져나가는, 국정이든 사회상이든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경국대전에 고스란히 들어가죠. 그 세 번째는 그 또 문종 때 건데요. 이날 이현로가 승정원에 이르러, 그러니까 일기는 이제 승정원 일기를 말합니다. 일기를 보고서 장리라고 쓴 그 두 글자를 고쳐주기를 청하니 주서가 그 말에 따라 장리라는 거를 중재라고 고쳤다. 근데 이거는 이제 승정원 일기는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 말이 나온 거는 사헌부 장령 이보음이라는 사람이 그 이현로가 이전에 장리여서 그러니까 장죄는 그러니까 장어죄라 그래갖고 관원으로서 뭐 뇌물을 받거나 뭐 관의 물건을 뭐 자기가 사서로 차지하거나 이럴 때 이제 장죄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어서 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논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그 기사를 승정원 일기에 실을 때 자기를 장리라고 칭했던 부분을 중죄라는 말, 중죄를 지었었던 사람이다라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장리라는 말을 싫어한 거죠. 요게 장리의 경우에는 자손이 우선 금고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관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이 중죄라고 하면은 죄가 희석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른 말 하다가 귀양을 가도 중죄예요. 그러면 역사에 남을 때는 장죄로 하면 저놈 뇌물 받아 먹었든지 뭐 한 놈이라고 이제 한 번 적히면 못 지우잖아요. 태종도 이 말 한 거 못 지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중죄로 바꿔놓으면 나중에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죄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중죄로 바꾸려고 한 거죠. 그 이현로 세조 때 승정원 도승지까지 하든가 그러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데. 나중에 꽤 올라갑니다. 네, 네. 거기가 이상 갈 겁니다. 제가 확인한 게 도승지까지. 근데 이현로가 장리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현로의 졸기를 잠깐 봤었는데요. 이현로가 굉장히 훌륭하고 그래도 꽤 잘했다. 근데 그 오점이 딱 이 장리로 이런 범했던 것이 그게 걸렸던 게 뇌물을 받은 거예요? 예, 실제로 장리가 돼서 제가 본 거로는 다 고신도 추탈당하고 또 서용도 하지 말라는 벌을 받았었어요. 그런 사실은 남아 있는데 그건 언제 거예요? 그게 문종 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종 이게 지금 2년이고요. 근데 이게 보통 실록이면은 절대 못 고치는데 이게 승정원 일기에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 일기는 그 주서가 기록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기도 마음대로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뭐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지난 역사 중에서 뭘 볼 게 있거나 하면 일기를 꺼내오도록 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걸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고친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건 고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찾아보니까 실록에 이제 이현로 부분에 중죄라고 돼 있더라고요. 장리라고 안 하고 중죄로 돼서 뭐 걸렸다 이렇게 중죄라고 고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실록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에 그렇게 기록됐던 것이 나중에 이제 실록을 만들 때 승정원 일기 뭐 이런 기록들이 다 참고가 돼서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사초나 이런 게 다 합쳐져서.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문종실록은 세조 때 만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종실록, 단정실록은 세조 때 만들어가지고 그때 사실에 왜곡된 사실이 매우 많습니다. 실록은 기본적으로 역사라는 것이 그렇지만 나쁜 정치 세력은 항상 그걸 왜곡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걸 잘 지켜나가면 되는 거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역사의식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런 어거지가 어딨냐 라고 박모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경향신문에 보낼 원고 써놓고 왔습니다. 역사의식을 어거지라고 하는 박모의 어거지. 그 다음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마지막 시간에 인격적 얘기를 하면서 사관이 아주 정확하게 왜 인격적 같은 도적들이 생겨나나에 대해서 아주 말 그대로 직필로 써놨던 대목이 있잖아요. 그런 글들이 왜 남을 수 있었는지 하는 자료를 한번 보려고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금 선생님 한번 소개를 해주죠. 네, 그게 제일 정확한 법규니까. 세종실록 31년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춘추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사관들은 다 춘추관에 소속된 사람들이거든. 춘추관의 관원들이에요. 겸직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춘추관 관원은 겸직이고 그 사람들이 사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초에 관련된 건 이때 춘추관에서 이제 아래는 거죠. 그래서 춘추관이 아래기를 본관에 소장한 사초는 모두 군신의 선악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해 보이는 것으로 관계됨이 지극히 중하여 다른 문서에 비할 바가 아니니 함부로 보거나 고치지 못하도록 금하고 막는 일을 엄히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관이 자기에게 관계되는 일을 싫어하거나 혹 친척, 친구의 청을 듣고서 그 사적을 없애고자 해서 그 권을 통째로, 그 권종이라 하면 이제 그 권 단위를 말하거든요. 전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권 전체를 통째로 훔치는 자는 제서를 도둑질한 죄에 적용하는 율로 논하여 참하고, 죽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을 목을 치는, 치는 참입니다. 그다음에 그 사초의 일부분을 도려내거나 긁어 없애거나 먹으로 지은 자는 제서를 찢어버린 죄에 적용하는 율로 논하여 참하며, 또 동료 관원으로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은 자는 율에 의하여 한드금을 감해서 처벌하고, 그다음에 사초의 내용을 바깥 사람에게 누설한 자는 근시관이, 그러니까 근시관은 이제 왕의 옆에서 모시는 그 관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근시관이 기밀스러운 중한 일을 남에게 누설한 죄에 적용하는 율로 논하여 참해야 합니다.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죄인이 비록 사면을 받게 되더라도 정범인 사람은 고신을 빼앗고 영구히 서용하지 말도록 하며, 범인이 물고되었더라도, 이건 물고된 건 죽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범인이 죽게 되었더라도 추탈을 행해, 그러니까 고신의 추탈을 행하고, 그 다음에 알면서도 고하지 않은 자와 누설한 자는 직천만 회수하게 해서 금하고 막는 일을 엄히하게 하소서 하고 하니, 그러니까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입니다. 고신이 혹세요? 아니 고신? 응? 고신이 뭐예요? 임명장입니다. 임명장. 예. 고시는 임명장이에요. 관직, 관리 임명장. 그러니까 제서는 모든 일은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은 국왕의 명령의 형식을 띠고 모든 법제가 이루어집니다. 왕정에서. 그러니까 사초를 훼손시키거나 도말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그 자료를, 그 문서를 훼손한 것과 동일한 벌로 처벌을 받습니다. 물고라는 게 죽었다는 거예요? 물고는 대개 이제 어떤 형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정형, 그러니까 완전히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중간에 죽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이제 물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죽은 경우도 물론 무슨 일이 있어 죽는 것도 물고라고 하여튼 할 지금 때도 있죠. 우리 조선 사회에 그 역사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엄정한 문제인가 하는 얘기가 쭉 되고 있죠. 그 다음 거로 넘어가시죠. 네, 아까 제가 여기서 7, 8, 9품 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을 뽑는데, 한 가지 조선은 매우 고려하고 달라서 관료제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학계에서는 양반 관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관원을 임명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조에서 후보자를 이렇게 추천해서 올리면 그 추천된 사람을 가지고 당상관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심사도 하고 시험도 보고 이래가지고 국왕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임명하는 코스를 걷게 돼요. 이걸 이제 2조 전선법,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관들만, 요 사람들만 처음에는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천제라고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천은 뭐냐면 요 구품되는 사람이, 요 사람을 칠품이 봉교고 팔품이 대교고 이 사람을 검열이라고 합니다. 구품을. 이 구품 검열인 사람이 팔품으로 올라가면 요 뒤에 후임을 2조에서 후보자를 보내가지고 뽑는 게 아니고 자기가 뽑습니다. 과거 합격자 중에서 자기가 뽑아놓고 올라가요. 이런 경우는 조선 그 관료제 시스템 중에서 유일합니다. 처음에 똑같이 2조 전선법, 그러니까 그 다른 관료들하고 똑같이 하려다가 중지가 어떻게 모아져 나가냐면 여기는 그러니까 행정 자리가 아니고 학문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중지가 모아져 나가고 그래서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아주 실제적인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바로 뽑을 수 있던 게 요 검열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성균관 아시죠? 진사생원 붙으면 성균관으로 가잖아요. 그 저기 왜 우리 성균관 그 스캔들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과거를 봐서 저기 문과를 급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문관 검열 이 사람들이 저 성균관 관원들을 검속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말 선도 규율부장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압니다. 누가 누구고 누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딴짓하고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뽑아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무려 300년을 넘게 지속됩니다. 영조 중반에 가가지고 요즘 사관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당장 질문이 드는 게 그런 거죠.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면 저 좋아하는 놈만 뽑고 자기 당파인 사람만 뽑고 이럴 거 아니냐. 그죠? 그런데 만일 이렇게 했으면 뽑더라도 남들한테 이것이 인정을 못 받으면 이거는 관료제에서 말단 관리입니다. 이거 바뀌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이걸 300년 이상 유지시킵니다. 이건 이때는 추체험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처신을 해야 300년을 이 제도를 누구한테 간섭 안 받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영조 중반에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사관들이 자기 당색들 중심으로 끌어간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권점제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당상관들이 낙점해가지고 점수 많은 사람들 뽑아가는 방식으로 자천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영조 때 나타나고 정조 때 다시 예전에 이 자천제로 돌아가려다가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왕조 실록 자체가 정조 이후부터는 볼 게 매우 적어지죠. 그죠? 그렇게 이게 이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율성과 그 책임이 어떻게 주어지고 그걸 유지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형편없이 나타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게 흥미롭게도 조선이 무너져 나가는 시점하고 매우 일치합니다. 그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3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그 책임 있게 후임을 뽑았다 이런 얘기만. 예. 그래서 그 제도를 자율적으로 최선으로 운영해 갔다. 그러니까 역시 지식인들의 어떠한 기본적인 합리적인 그 양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게 무너지면서 역사 기술 자체가 형편 없어졌다. 막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갑시다. 뒤에 부분을 간단하게 젊은 사람들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프라이드도 또 강해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다는 말고 앞에 부분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참들 신고식의 폐단을 지금 언급하신 거죠? 네, 이거는 이 글은 그 언젠가 성종 때 대사관 사관원 대사관인 김수손 등이 상소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당시에 폐단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신들이 삼가 살피건대 경국대전 금제조에 그 관사에 새로 소속되는 자를 괴롭혀 못살게 구는 자는 장 60에 처한다 하였으니 신고식 할 때 네. 신고식 시키면 장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나라의 제도가 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갖가지로 괴롭히며 요구하는 것이 어디나 다 이와 같습니다. 우선 승문원 한 관사로 말하면 아무개가 새로 정자, 그러니까 승문원 정자거든요. 그 구품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새로 승문원 정자에 제수되면 반드시 공개할 물건을 그 사람한테 거두는데 그것을 징구라고 해서 3에서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청주가 3병이면 무슨 물고기가 3마리, 조기 3마리, 무슨 고기가 3마리, 그다음에 무슨 과일, 무슨 나물이 뭐 세쟁반이라고 해서 온갖 먹을 만한 것을 모두 여기에 맞추게 하고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견책이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5차례를 똑같이 하고 난 뒤에 다시 5로 세기 시작해서 앞에 말한 것과 같이 하며 그렇게 반드시 3차례를 하고 난 뒤에는 다시 7로 세기 시작해서 9로 세는데 이른 뒤에야 그만둡니다. 그래서 한 번 징구하는 물건이 한 번에 큰 잔치를 준비할 만하니 그 폐단만도 너무 많은데 또 허차면 그리고 면신년이 있으니 모두 큰 비용이 듭니다. 허차면 아시겠죠? 자리에 끼워준다 이 소리입니다. 참석을 허락하는 잔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무슨 저 신고식이라는 게 뭐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품이니까 처음 관직을 받아서 오면 신고식을 받는 거예요. 이 위에 고참들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과거를 붙으면 우선 바로 관직에 임용되는 게 아닙니다. 관직에 임용되는 자리는 이 예문관 한 자리고 나머지는 건지라고 그래가지고 수습사원들이 돼요. 그거 이제 배속을 받아가면 신입사원들을, 공무원들을 놓고 이제 이 신고식을 받는 거죠. 그럼 신고식을 하면 이 이 신참들이 이렇게 엄청난 파티를 다 준비를 해야 돼? 네. 와. 근데 이거 사관원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과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문제는 실제로 매우 심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예. 그리고 앞에 60대를 때린다는 건 어느 상황에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속이라는 게 지금 이제 승문원 같은 경우에 이제 건지부정자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 이제 끼워주기 전에 이렇게 괴롭히거든. 허차면하고 열흘 후에 면신년을 또 해요. 이렇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괴롭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금제조라는 거는 금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던 게 이제 걸리면 장 60을 치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살게 군 사람이. 예. 고참이 걸리는 거죠. 예. 면신에 한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못 살게 군 사람이요. 앞날이 어떻게 걱정 안 되세요? 그래서 자신이 부잣집 자제가 아닌 바에는 살림을 다 기울여 쓴다 해도 한없는 비용을 대기가 어려워서 반드시 남에게 빌린 뒤에야 겨우 될까 말까 합니다. 승문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성균관, 교서관, 예문관이 모두 그러한데 예문관은 이 사관이라고 하거든요. 네 관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네 관 가운데 가장 심한 곳입니다. 그 징구가 승문원보다 몇 곱절이나 되고 또 면신년과 허참년도 승문원보다 몇 곱절이나 됩니다. 네, 잠깐요. 여기서 예문관이 나왔는데 바로 사관들 7, 8 구품이 있는 관청이 예문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요즘처럼 뭐 성적 좋은 게 가는 게 아니고 제일 이 앞으로 이 사회에서 촉망받을 사람들.
요걸 거쳐야 내게 승지로 가고 이 우리가 아까 봤던 언관 이 자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제일 오히려 프라이드가 많은 만큼 컸던 만큼 이런 병폐도 있었던 거죠. 아니 신고식을 그렇게 지독하게 해야 돼? 돈을 그렇게 들여서? 그만큼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금제조회까지, 그러니까 법전에 금제조회 이 조항이 들어갈 정도였던 거죠. 예, 왜냐하면 유명해진 그 학자라든가 관원들은 여길 대부분 거쳐서 가는 황금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예. 그 자리를 조선시대 용어로는 청요직이라고 합니다. 청은 홍문관, 이 사관 같은 자리. 요직은 사관원 사안부처럼 감찰직이나 그 난관 같은 그 인사권 가진 자리. 아까 잠깐 빠뜨렸지만 인사권 가진 오품, 육품, 이조, 정랑, 좌랑 자리도 자천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직 후보를 추천하는데 이 사람들이 추천을 안 하면 판서나 참판이라도 함부로 이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천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쟁이 심해지거나 이렇게 계파 간의 이해관계 갈릴 경우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당쟁 그 정랑제도에서 시작한 거라며. 예, 동서도 거기서 시작했죠. 심의겸 임명하는 것 때문에 이조 전랑으로 그래서 생긴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중일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다른 관에는 없고 예문관에만 있는 것으로 그 비용이 또한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일은 그러니까 이제 자, 오, 묘, 유가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열흘에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세일수로 나뉘어요. 식년시 보는 애하고 같네요. 식년시 과거 3번에 하고 우리 3년에 왜 한 번씩. 4일 그다음에 5일 5 들어가는 날짜 있고 예, 그 날짜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뽕 빠지겠구나. 뽕 빠지겠어. 그래서 집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자제는 여기에 들어가서 버티질 못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그 버티지 못하면 그 좌천제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되게 버티죠, 근데.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갑니다. 특히 성종 때 되면, 다 지방에서 올라왔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손도 역시,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그냥 갑니다. 그리고 이게 좀 길어서 여기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율곡 때까지도요, 율곡도 다시 상소를 올리는 게 있습니다. 어디 정원인가 했을 때인데, 요즘 너무 면신리의 허참위원회 피해가 심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성종 때로부터 대략, 5, 60년 이상 지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그 뒤로도 계속 될 겁니다. 지금도 하잖아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요런 사람, 이제 제가. 근데 아니, 내용이라는 게 결국 연이면은 뭐 처먹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먹는 거야? 그거 비용 되는 거야? 음식을 마련해가지고요 대접하는 자리죠. 예. 음식 마련해서 대접하는 거야. 야, 지독하다. 그리고 뭐 오가면서 들락날락하면서 그거 먹고 뭐 이런.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요거를, 그 사관 문제를 마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록을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은 제가 아직 책을 안 냈기 때문에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중에서 마지막 부분만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하고 언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하다가 아까 사초 규정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초를 실제로 고쳤다가 예종 때 귀양하고 참수된 사관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지난번 우리 무오사화 때 이극돈이 왜 김일성 조이제문 그걸 연산군한테 일러가지고 세조의 그 세조가 그 단종 죽인 걸 비유한 거다 이래가지고 벌어졌던 무오사화 얘기했었잖아요. 그 무오사화 때 일이 뭐냐면 편찬 과정 중에서 다시 말해서 지금 사초 얘기는 이 기록할 때입니다. 이걸 편찬을 해야 실록이 되잖아요. 이 프로세스가 아까 그거는 이극돈 그 일은 연산군 때는 이 편찬 과정 중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중종 만정이 일어나자마자 어떤 조치가 하나 또 생기냐면 편찬 과정 중에 있는 사료를 누설하는 사람도 동일한 죄로 처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뒤로 거의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생기냐면 을사사화 때. 이기가 사관들이 가지고 있던 기록을 그건 못 빼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추국청 자료들, 말하자면 옥사 일어났을 때 다 적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벌어지는, 거기서 안명세나 이런 사람이 또 죽어요. 그래서 조선 초에 벌어지는 사화에는 다 이 사관들이 끼어 있습니다. 이 기록과 관련된 문제가 끼어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노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노 대통령 때의 기록 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검찰에 소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대목까지 보시고 그 다음의 실록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지만 얘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잘 가다가 선조실록이 광해군 때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아페 때 왕은 다음 왕이 아페 때 왕의 실록을 만드는 겁니다. 선조실록은 광해군 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록이 왜곡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인조 반정이 일어난 뒤에 수정실록을 만듭니다. 수정실록을. 이래서 처음으로 실록을 만든 다음에 그걸 고친 실록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요거는 북인들 중심으로 편찬한 거고, 요거는 서인 플러스 남인 플러스 광해군 때 합류하지 않았던 북인이 같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선조실록 놓고 선조수정실록 놓고 DB 봤어요. 이렇게 두 개를.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현종실록이 있고 현종 개수실록이 있습니다. 이 개수란 말은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수정,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죠. 숙종실록이 있고 숙종실록 보궐정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수정보다 낮은 단계입니다. 잘못된 데 고치고 빠진 데 넣는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경종실록을 영조 때 편찬했던 이거를 정조 때 경종 수정실록을 만듭니다. 그렇죠? 수정실록이라고 하는 말은 선조 때 이거 본 것처럼 같은 급에 개수는 완전히 고치는 거고 수정은 그 다음 단계고, 이 얘기를 지금은 다 할 수는 없네.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이 선조실록을 만든 걸 보고 선조수정실록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당연히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앞의 실록을 남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논의가 조정에서 벌어집니다. 지금 같으면 저 같으면 없애버립니다. 근데 택당 이식부터 시작을 해서 그 논의를 진중하게 진행을 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주묵사의 전례가 있다. 중국 송나라 때 주묵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썼던 건 까맣게 쓰잖아요. 고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교정 볼 때 빨갛게 씁니다. 그래서 붉을 줄자 주묵사예요. 그래서 그건 아주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실용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정 볼 때 나타나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사회적인 역사적 의식의 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원래 거를 에다가 뭘 고쳤는지를 같이 남겨줘야 후세 사람들이 이게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두 개를 다 남겨놓는 방향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선조실록하고 선조수정실록 두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전례가 되니까 선왕지제이기도 하고 선정신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룰을 못 바꿔요. 그래서 현종실록하고 현종개수실록 만들 때도 두 개를 그대로 남겼고 보궐종할 때도 따로 남겨놓고 경종실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남겼어요. 그럼 지금 실록에 이게 두 개 같이 들어있어요? 다 남아있는 거죠. 지금. 아, 현재 실록에? 예. 근데 아까 너 비교해봤다는데 그게 뭐가 달라? 눈 빠지게 비교했다. 자, 아니 가야죠. 눈 빠지게 했는데 그건 얘기해드리고 가야죠. 간단하게. 정말 재밌는 게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게 뭐냐면 우선 사론 두 가지로 방향이 이루어져요. 첫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사평. 두 번째는 어떤 사실의 부분에서 우선 빠진 것들을 넣겠죠. 또 역사에서 제일 남는 게 이 평가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제가 뒤져봤더니 사평이 인물에 대한 평이 한 40몇 개인가 50개 가까이 나와요. 근데 요걸 편찬에 참여했던 이첨, 기자헌, 박승종 몇 사람 빼놓고는 4명인가 5명 빼놓고는 다 나쁜 놈이야. 그 우리가 잘 아는 유성룡, 이항복, 이원희 다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요? 여기에 따르면 그 유성룡 같은 서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머니 저기 상해 상 치료로 가가지고 기생들하고 술 마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이 수정실록에서 바로 잡아놨어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거 전혀 사실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월사 이정구라고 저 보통 문장의 대가였잖아요. 그 한문 4대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근데 그분은 하도 글을 잘하고 그러는데 광해군 10년 이후로 외교 원문서를 만들 일이 많아집니다. 근데 조정에서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귀양가 있던가 저기 그 나가 있던 이정구를 불러들여 가지고 예조판송 지재고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장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장도 못하는데 허명만 떴다. 대제학급에 했던 대제학은 진짜 했나요? 이 정도 월사가?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많아요. 그거 쭉 잘 배우면. 근데 요번 그렇다 치고 그래서 바로 잡아놨어요. 옆에 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사실 부분이 더 재밌습니다. 이거 더 재밌다 그러고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핵심적으로 3가지 내지 4가지 기록이 여기에 선조 수정실록과 실록이 차이가 납니다. 첫째는 이래서 이게 중요한데 1번 경연 기록입니다. 선조 때 경연 기록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선조 초반에 퇴계, 고봉, 율곡, 동고까지 들어오죠. 이준경, 율곡, 퇴계, 고봉 다 기대승 다 들어오는 때, 요 초반에 한 5년 기록이 선조실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상당히. 이 기록들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조선의 문치주의 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에서는 이 나라를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경연이 중요합니다. 근데 경연이 기록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어때야 돼요? 보안에 넣어야죠. 그러니까 각종 기록들을 모아다가 사초는 지금 다 씻어버렸으니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의병 기록. 지금 우리가 보는 고경명, 그 다음에 김천일, 김덕령, 김덕령 장군이 하다가 왜 고문 받다 죽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 이 선조 수정실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3번째, 이순신 장군 있죠? 해전 기록. 이거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걸 비교 안 하고 인용하면은 몰라요. 근데 나눠놓고 따져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조 수정실록을 편찬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편찬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거는 책 한 권을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불행하게 논문 한 편만 써놓고 지금 손이 안 가는데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는 부분이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순희 장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저도 우연히 발견했는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 하면 무관만 생각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가 김효사 때 돌아가요. 그 네트워크가 김효사림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도 그냥 난중일기 그냥 쓴 게 아니고, 우리나라 똥별들이 쓴 것처럼 그렇게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아까 이게 요건 선조실록에 대한 얘기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주묵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이런 정도 사람들이면 믿을 만하다. 좀 믿어요. 그 격조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닐 거다. 저 같으면 없애버립니다. 주묵사라는 건 묵으로 쓴 거랑 주로 쓴 거랑 예. 같이 넣는다. 네,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갑시다. 언관. 자, 두 번째는 이제 언관을 갈 차례입니다. 언관을 가는데 안타까운 게 언관에 대한 연구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조선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보다 어떻게 근대로 갔느냐만 찾다 보니까 정작 조선이 움직였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 초기만 책이 한 권 나와 있는, 평면적으로 쓴, 그리고 그 후에 조선 시대에 이 언관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그 답답한 노릇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안 건드리고 할 수는 없어서 제가 그냥 최근에 본 자료 중에서 하나 눈에 탁 띄는 게 있어서 소개만 하려고 지금 가져왔습니다. 언관이라는 게 뭐야? 언관이라는 게 어디 속해 있어? 이 사람들이. 삼사를 삼사 중에 대관하고 홍문관을 삼사를 얘기합니다. 예. 주로 언관 그러면 관서는 사헌부, 사관원 이 둘이죠. 이쪽은 말 그대로 간쟁을 하는 거, 토론하고 이런 반대하고 뭐 이런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 이쪽은 감찰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김경일 선생님 삼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걸 둘을 양사라고 불러요. 두관청 플러스 홍문관을 하면 삼사가 됩니다. 그래서 홍문관까지도 언관을 하죠. 근데 보통 지칭할 때는 우리가 이 사헌부 사관원, 왜냐하면 홍문관까지 지칭하면 조선시대에는 누구나 다 상소해서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하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은 좁은 의미에서 관직의 의미에서는 이 둘을 본다. 홍문관 사람들은 뭘 한 거야? 언관 노릇에 홍문관과 관련된 건지 뭐예요? 왜 홍문관 얘기를 했어? 삼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사 외에 삼사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 후기 거를 많이 봤는데 같이 계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계사를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요. 홍문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헌부하고 사관원하고 홍문관이 궐 밖에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궐 내에는 대청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출장소 그러니까 양사 사람들이 출장소 비슷하게 와 있어요. 그리고 와 있고 이 사람들이 매일 왕한테 계사를 올리게 되어 있어요. 논핵하는 계사죠. 그러니까 국정의 문제라든가 관원의 비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발견되는 대로 그 계사 안에 기록을 해서 왕한테 매일 올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중대한 사안일 때는 양사만이 아니라 홍문관까지도 끼워서 삼사가 같이 올리기도 하는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기능이. 아까 이제 선생님 대청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 마루 대청이 아니고 요 대자, 요게 사헌부란 뜻입니다. 그리고 둘을 합쳐서 대간, 사관원의 간자 써서 요 둘을 요렇게 불러요. 아까 지금 마침 홍문관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요 관계를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면 양사하고 사관원하고 사헌부하고 이게 위인데 잘못.
근데 거기에 플러스 홍문관을 얘기를 했어요. 그 왜 그랬냐면 이 대가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괴사를 올립니다. 논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논핵, 탄핵하는 겁니다. 잘못한 건 지적하고 이러는데 이걸 할 때는 우선 자기들끼리 합계를 냅니다. 대개 이쪽에서 하나 내면 좀 있다가는 둘이서 같이 내요. 서로 간에 이 같은 관청 내에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아가지고 통간이라고 합니다. 간차를 주고받는 그거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합니다. 의견 조율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인피를 합니다. 이게 용어예요. 피한다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합니다. 다른 동료들 말하기 좋게 피해줍니다. 또는 의견이 다른 건 아니지만 다를 수도 있고 뭔가 자기가 친척의 문제가 걸려 있거나 이러면 혐의를 피한다. 피혐이라고 합니다. 인피, 피혐이 거의 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의견을 우리 좀 이따 이제 사례를 보겠지만 하다가 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답을 안 들어주면 사표 내고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려가지고 안 들어와요. 그럼 가만히 무족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나서는 게 홍문관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걸 처치라고 그러는데, 자, 누구는 문제가 없으니까 들어와서 계속 간직을 보게 해주십시오. 누구만 채차하십시오. 이렇게 조정을 중간에 해줘요. 그러면은 그걸 처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홍문관에서는 이 차를 올립니다. 그래서 셋이서 이 묘한 조정 기능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수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홍문관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할 때 또 언관이라고 그 3사를 언관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이런 구조적인 이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자, 이번 거는 뭐냐면 이 공주의 집을 짓는데 그걸 가지고 해를 넘겨가면서 반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료가 하도 재밌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